우리는 통풍구가 동물원에 내놓은 전시물이라도 되는 양 주위로 몰려들었다. 이름하여 북미 관점 열 통풍구. 미약하게나마 미지근한 공기가 서서히 퍼져 흘렀다. 그리 따뜻한 것은 아니었지만 손을 높이 들어 통풍구 근처에 대면 확실히 따뜻한 느낌이 전해졌다. 난 두 손을 들어 올린 다음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지그시 눌러보았다. 기분이 좋았다. 죽어가는 동물이 내뱉은 마지막 숨결 같아. 제이슨이 말했다. 그 순간 내가 제이슨에게 왜 바보처럼 굴었는지 깨달았다. 녀석이 나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어제까지 내가 녀석보다 한두 단계 앞서 있었다. 인기도 더 있었고 더 똑똑하고 더 근육질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폐쇄된 학교에서는 제이슨 녀석이 앞서고 있었다. 사람들이 녀석에 대해 나쁘게 생각한 모든 점들도 지금은 이로운 점이 되어 있었다. 제이슨 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일했는데 제이슨에게 건축에 관한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평소에는 제이슨은 작업복과 소총이 그려진 티셔츠를 비롯하여 녀석에게서 간혹 발견되는 공격성이 터무니없이 느껴졌다. 하지만 정전이 되고 우리끼리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점들이 이득이 되고 있었다. 그럼 난 뭐였나? 좋은 농구 선수인 건 맞나? 그럭저럭 사정거리 내에서 줄줄이 득점 올리는 선수? B+ 이상 아니면 이하? 이제는 그런 사실도 우스꽝스러웠다. 이 모든 일들이 떠오르며 퍼뜩 내 자신이 녀석을 지켜보며 견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제이슨이 나를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하더니 그래서 뭐 관심꺼? 라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도 피식 웃었다. 진짜 녀석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녀석은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을 뿐 자신이 날 어떤 면에서 능가했다거나 내가 B+ 따위를 받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제이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설령 내가 경쟁심을 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혹은 녀석이 잠시 날 깔아본 게 속셈이었더라도 제이슨은 여전히 내 친구였다. 레스는 이미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커다란 이중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여기 있어. 레스 녀석이 말했다. 녀석은 오른쪽 문 밑바닥 쪽 모퉁이에 있는 작은 원반에 손가락을 댔다. 그러고는 원반 한가운데에서 슬그머니 손가락을 돌렸다. 열쇠가 들어가야 되는 곳을 가리키는 동작이었다. 그것 좀 줘봐. 레스가 말했다. 제이슨의 허를 찌를 수도 있는 말투와 행동이었다. 제이슨은 망치와 볼트를 자기 몸 가까이로 끌어당겼다. 마치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느낌이었다. 레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게 5cm는 제이슨보다 컸다. 그 둘은 더 이상 친구 사이로 보이지 않았다. 제이슨은 머릿속으로 간단한 셈을 하고 나서 도구들을 넘겨주었다. 제이슨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녀석은 어깨를 슬쩍 들여보았다. 상관없잖아 라고 묻는 듯 했다. 나도 줄곧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수고 망가뜨리는 일을 레스 녀석이 몽땅하도록 내버려둬. 실습실 창문도 구내식당 문도. 그러면 곤란해질 때 녀석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레스는 다시 무릎을 꿇고 등허리를 구부린 채로 바닥을 기어갔다.
우리도 녀석이 하는 일을 지켜보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다. 녀석은 왼쪽 손으로 자물쇠에 실린더의 금속재 볼트 끄트머리를 밀착시켰다. 그런 다음 몸을 돌려 오른쪽 손이 움직일 공간을 확보하고 손 밑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망치를 두들겼다. 쿵! 볼트 끝이 실린더 안쪽으로 1cm쯤 들어간 듯 했다. 쿵! 다시 1cm. 한 번 더 망치질하자 볼트는 완전히 들어갔고 실린더는 자취를 감췄다. 레스 녀석이 망치와 문 사이를 손으로 내리쳤다. 레스가 아픈 듯 손을 털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만일 그 순간 누구도 녀석을 보고 웃었다면 레스는 웃어진 녀석의 머리통에 볼트를 박았을 것 같았다. 우리는 녀석이 욕설을 퍼붓는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크리스타의 모습을 살폈다. 크리스타는 문자 그대로 숨을 참고 있었다. 아픔이 좀 가시자 레스는 도구를 제이슨에게 넘겨주었다. 여기 자, 이 물건 받아도. 투의 거만한 행동이었지만 제이슨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레스는 주변을 살펴보더니 이중문을 밀었다. 문은 원호를 그리며 쉽게 열렸다. 향소대로라면 긴 줄로 서서 천천히 통과했겠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우르르 통과했다. 배가 고팠고 음식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 있었다. 게다가 또 다른 스릴이랄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는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식당에 침입했다. 하지만 함께한 짓이 아니라 레스 혼자 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망치가 레스의 도구였다면 레스는 우리의 도구였다. 이런 구도라면 여기서 이제부터는 뭐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화가 난 늘스그레한 선생님들이 돌아와 소유권을 되찾아갈 때까지 이제 이 장소는 우리 차지였다. 나는 작업대를 넘어가고 싶은 묘한 충동을 느꼈다.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레일 위에 식판을 올려놓고 요리 한 점 먹을 순간을 기다리며 줄을 서서 걸었던가. 나는 제이슨과 레스와 함께 레일이 끝나는 곳에 평평한 작업대를 뛰어넘었다. 지하철 회전문을 뛰어넘는 영화배우가 된 것 같아 으쓱했다. 피트는 몸을 숙이고 걸쇠를 흔들었다. 열렸어. 피트가 외쳤다. 피트는 열린 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뒤로 두 여자애와 엘리아가 따라 들어갔다. 취사구역으로 들어온 우리는 여기저기 선반 안쪽을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이곳은 창이 높아 햇빛이 더 잘 들었다. 눈이 창문 꼭대기까지 차오르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았다. 사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컸다. 마치 거인의 부엌 같았다. 창문도 크고 벽면 전체를 몽땅 차지하고 늘어선 북박이장도 금속재의 사각형 선반도 커다랬다. 마치 북박이장은 범죄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시체 보관함처럼 보였다. 시체야. 난 작업대 북박이장이 툭 튀어나왔을 때 소리쳤다. 내 호들갑에 다른 아이들도 웃었다. 내가 거대한 복숭아 통조림들을 끄집어냈을 때 웃음소리는 더욱 컸다. 7리터쯤 되는 복숭아 캔 2통이었다. 엄청나게 무거웠다. 뇌가 담겨있어. 나는 통조림을 작업대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게 뭐냐? 제이슨이 물었다. 시럽에 절인 복숭아. 라벨을 읽어주었다. 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제이슨이 말했다. 농담이 아니라 제이슨은 진짜로 복숭아 통조림을 좋아했다. 우리는 통조림 따개를 찾기 시작했다. 아무리 뒤져도 없었다. 따개를 찾는데 평생이 걸릴 것 같았다. 마침내 찾아냈을 때에는 모두 머저리가 된 듯이 느껴졌다. 통조림 따개는 바로 우리 앞에 있었다. 다만 집에서 사용하는 작은 따개와 다르게 생겼을 뿐이었다. 제이슨이 통조림을 따려고 할 즈음 줄리가 냉장고를 발견했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만 했다. 여기 좀 살펴보자. 줄리의 제안에 우리는 냉장고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줄리가 커다란 손잡이를 건드리자 거대한 문이 밀리면서 열렸다. 안쪽은 칠흑처럼 어두컴컴했다. 레스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얀색 플라스틱 통을 들고 나왔다. 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땅콩버터였다. 달달한데 레스의 말에 우리는 통 주위에 빙 둘러서 처음 보는 음식인데 쳐다보았다. 레스가 엄지손가락을 통 안으로 쑥 밀어넣었다. 밀어넣었다 빼고 쪽쪽 빨았다. 역겨워. 줄리가 말했다. 다시 그 안에 손가락 넣지 마. 나는 슬쩍 웃으면서 말했다. 명령하듯 얘기했다가는 레스가 자신의 손을 통 안으로 면전히 밀어넣을지도 몰랐다. 녀석은 날 훑어보더니 쩍 벌린 냉장고 입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녀석은 안에서 여기저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겨드랑이 아래에 기다란 비닐봉투를 끼고 밖으로 나왔다. 식빵이었다. 그 다음에 피트가 냉장고로 들어갔다. 플래시 앱까지 켜고 뒤졌지만 잼을 찾는데 한참이 걸렸다. 냉장고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줄리가 물었다. 급할 게 뭐 있어? 레스가 따졌다. 그래야 음식들이 상하지 않지. 냉장고 안쪽에 냉기가 전혀 없어. 피트가 끼어들었다. 나도 숨을 내쉬어봤지만 입김이 보이지 않았다. 바깥보다 냉장고 안이 따뜻해. 나도 거들었다. 그러네. 그럼 음식이 상할까? 우리가 여기 얼마나 더 있을 것 같으냐? 피트가 물었다. 나도 몰라. 하지만 여전히 눈이 내리니까 하루 정도는 더 있을 수도 있지. 내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자신이 없었다. 말은 했지만 24시간 안에 나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교실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이었다. 하루 만에 상하는 건 없어. 피트는 내 의견을 그럴싸하게 받아들였는지 으쓱하게 말했다. 우유, 내가 말했다. 우유. 제이슨의 말소리가 울려 퍼졌다. 맞다, 우유. 레스는 고개까지 돌리며 맞장구 친 뒤 다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학교에서의 첫 번째 식사가 시작되었다. 땅콩버터와 잼을 바른 식빵과 우유, 통조림에서 금방 꺼낸 시럽에 절인 복숭아. 우리는 복도 난방기 통풍구 근처에 앉아 음식을 먹어치웠다. 끼니를 때운 후에 체육관 복도로 곧바로 되돌아가는 건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전체가 어두컴컴한 1층 복도는 사람을 축 처지게 만들었었다. 2층이 어떤지 살펴봐야 해. 거긴 밝아. 화장실까지도. 2층 화장실을 사용했던 피트가 말했다. 따뜻하고? 줄리가 물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 엘리야였다. 녀석의 목소리를 듣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우리는 2층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확실히 2층은 아래층보다 환했고 더 따뜻했다.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끝에서 크리스타가 재킷의 지퍼를 내렸다. 교실 문을 통과해 들어온 햇살이 크리스타의 재킷 안에 입은 땀복 앞쪽을 비쳤다. 크리스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는 빠르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 교실? 레스가 물었다. 녀석의 손에는 연장이 들려 있었다. 글릭슨 선생님 교실? 영어 교실 어때? 크리스타가 물었다. 그 교실은 2층 한가운데에 있었고 다른 교실보다 넓었다. 창이 곧장 나 있잖아. 크리스타가 덧붙였다. 그 교실은 창문 너머에 큰 길이 있어서 누가 오는지 지켜볼 수 있다는 뜻이었다. 레슨은 맡은 일을 착수했다. 이번에는 단 한 번 후려치는 동작으로 자물쇠에 달린 실린더가 떨어져 나갔다.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있었다. 우리는 줄지어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기분이 이상했다. 마치 수업이 시작되어 교실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아이들은 책상을 고르고 각자의 소지품을 그 옆에 떨어뜨려 놓고 의자에 앉았다. 나는 별 생각 없이 1년 전 글릭슨 선생님 시간에 앉았던 자리에 찾아갔다. 나와 제이슨과 피트는 교실 중간에서 작은 무리를 이루어 앉았다. 크리스타와 줄리는 앞쪽에 앉았고 레스는 뒷자리에 앉았다. 엘리아는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서 서성거렸다. 이 모든 게 일종의 조건 반사작용 같았다.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훈련받았다. 교실로 들어온다. 각자의 자리를 찾아 앉는다. 그리고 한 가지 훈련이 더 돼 있었다. 우리는 모두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어제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있고 눈발도 약해졌으니까 휴대전화가 작동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배터리가 다 되어 버렸어.
피트가 구시렁거렸다. 제이슨이 피트의 액정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뭘 기대해? 지금까지 내내 플래시 앱을 써놓고서 내내 켜놓은 건 아니야. 피트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했다. 외계인 대학살 게임을 했지. 피트가 덧붙였다. 제이슨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다. 투박한 시골뜨기가 촌스럽게 발음하는 것 같았다. 제이슨 피트와 나 사이에 오가는 이런 농담은 좋아하는 영화에서 따온 것이다. 피트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배터리 막대를 확인하고 휘죽휘죽거리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멀리 치워버렸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밖에 펼쳐진 건 제국의 역습 앞부분에서 대전투가 벌어진 얼음성에나 있을 법한 살풍경한 광경이었다. 실제 크기로 모형을 만들고 난 뒤 스프레이 눈으로 절반을 덮어버린 세트장 같았다. 나무들은 몸통 꼭대기까지 눈에 파묻혀 가지들만 보였다. 산자락에 위치한 2층 집들은 단층 주택처럼 보였다. 그 집들은 거의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좋기 80km 이상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있는 학교와 그 집들 사이는 수백만 톤의 눈으로 막혀 있었다. 아담한 크기의 서가는 이미 눈에 거의 다 파묻혀 버렸다. 농업 관련 수업에 주로 사용되는 단층짜리 건물이었다. 건물 안으로 볕도 들지 않았다. 전등도 난방도 그 무엇도 없었다. 나는 학교 정문 부근을 살펴보았다. 주차장과 대잔디 광장이라고 불리던 곳들은 형태조차 알 수 없는 대설원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저 너머 큰 길은 눈 속에 파묻혀버렸다. 머물처럼 쌓인 눈이 아래로 푹 꺼져버린 것도 간간히 보였다. 거기에 길이 있었다. 사실을 알려줄 길다운 길은 보여주지 않았다. 길이 있었던 것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게 했다. 끊어진 길이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 고립되었고 어쩌면 잊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징후였기 때문이다. 저기를 봐. 피트가 말했다. 보여? 피트가 물었다. 뭐? 연기. 학교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집 굴뚝에서 칙칙한 잿빛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우와, 저 사람들은 행운이야. 내가 말했다. 저기에서 난로에다 땔감을 던지고 있는 고수의 선생님을 생각해봐. 피트가 말했다. 나는 고수의 선생님이 그곳에 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의자 등받이에 커다란 코트를 걸어놓고 양말을 말리고 있는 상상이었다. 그래, 늙은 불도그는 좋겠다. 내가 덧붙였다. 눈은 꾸준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것이라도 좋으니 뭐든 볼 수 있을까 싶어서 흩날리는 눈송이들 사이를 비집고 자세히 내려다보려고 길을 썼다. 곧 공중에 뭔가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을 통해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틱틱 소리였다. 그 소리는 너무 작아 제대로 묘사할 수 없지만 어느덧 눈 입자에 빗방울이 섞여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유리창을 튕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비가 내린다면 2m 50cm나 쌓인 무거운 눈얼음으로 다 젖을 것이다. 갑자기 엄마가 만들어주던 치즈 햄버거의 바삭거리는 토핑이 생각났다. 나는 엄마 생각을 털어내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생각은 그만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집 생각이 스물스물 머릿속으로 끼어들었다. 집 생각을 하고 엄마를 걱정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집으로 갈 방법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따위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만 했다. 화장실이 천국이야. 자리로 돌아와 앉으면서 줄리가 말했다. 엉덩이가 좀 시리지만 나도 다른 애들도 한꺼번에 웃었다.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엘리아는 어디 있어? 줄리가 주변을 보며 물었다. 알게 뭐야? 피트가 대답했다. 레스랑 있어. 다른 교실에.
크리스타가 대답했다. 벌 받는 거야? 줄리가 또 우스갯소리를 했다. 우리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단 제이슨은 웃지 않았다. 제이슨이 웃지 않는 걸 보자마자 나 역시 웃음을 멈췄다. 엘리아는 자기 자리를 어디에 마련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다른 교실로 갔을 것이다. 레스도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인지 다른 문을 더 부수고 싶어 그랬던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이제 7명 사이에서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었다. 처음에는 아래층보다 밝은 곳에서 빙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불안해졌다. 우리는 도관에 든 쥐 신세였다. 여기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수록 그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래서인지 한 사람 한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생각을 돌려줄 만한 일거리를 찾아다녔다. 완전 지루해. 난 아래층으로 내려가 경주용 자동차나 손볼래. 3시쯤이 되자 제이슨이 피트와 나에게 말했다. 거기가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일까? 내가 물었다. 어쩌면 거기에도 구내식당처럼 커다란 창문들이 있잖아. 아 그래 언덕 위에 있고 경사진 곳이니까 빛은 있겠다. 피트가 맞장구 쳤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오므렸다 바닥 쪽으로 45도가 되게 펼쳐 보였다. 눈이 경사면을 타고 운동장 쪽으로 흘러내리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럴지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 내가 대꾸했다. 됐어. 우리 일은 아니니까. 나는 피트가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거슬렸다. 내 입장 따위는 배려해주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트 녀석이 줄리를 쳐다보았다. 녀석은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이후 줄곧 곁눈질하고 있었다.